여러분 안녕하세요. 42번째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벌써 7주차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7주차 토요일 이제 강의고요. 앞으로 2주만 더 하면은 강의가 끝나고 곧 정말 3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방학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네요. 선생님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갔다는 게 믿을 수 없고, 우리가 7주째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7주째 성실하게 42개의 지문을 함께 보고 있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긴 말하지 말고 같이 오늘도 봅시다. 2022년 7월 고3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 문제. 아래 문제부터 볼까요? 14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일치불일치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문제 자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15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공공선택론이 시작하자마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일치불일치로 봐야겠죠. 일치불일치로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번의 선택지 5개, 14번의 선택지 5개, 이렇게 10개 모두 읽으면서 봐야겠구나. 14번, 15번 선택지 모두를 다 보면서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문제를 살펴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16번 A를 적용해서 보기의 상황,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문제니까 그냥 마지막에 풀게 체크만 해두시고요. 17번 문제 기억 나왔으니까 기억에 체크하고 올라가서 우리는 두 문제를 한번 엮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첫 번째, 2문단 두 번째, 3문단 마지막 4문단, 이 세 가지 5문단 오른쪽에 또 6문단 엄청 많네요. 공공선택, 논자 7문단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문단을 읽고 나서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 부분이 있네요.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다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14번에 1번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공공선택론은 기존의 정치학과 뭐가 달라요? 다음 세 가지 과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마지막 과정이 있겠죠. 요것들이 다르다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1번 공공선택론이 기존의 정치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을 해주게 되겠죠. 2, 3, 4문단을 통해 답을 해주게 될 거예요.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문단에서 또 이제 2문단에서의 가정은 우리 첫 번째는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방법론적 개인주의. 그냥 체크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게 있는데 얘는 모든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14번에 2번과 관련이 돼요. 지금 우리 계속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공공선택론에서는 사회 현상의 분석 단위를 무엇으로 삼아요? 개인으로 본다는 거죠. 공공선택론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단위 무엇으로 보는가? 개인.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답을. 그래서 2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 15번에 대한 게 없네요. 그래서 쭉 보면서 15번에 대한 건 지울 수 없을까 하고 봤더니 요 말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는 의사결정인의 주체인 개인들의 집합이에요. 따라서 정치현상은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집합적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서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의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의사결정을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의사결정의 주체는 개인들의 집합체이고 전체 형상도 개인들의 의사결정의 집합적 결과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15번에 2번을 알 수 있겠죠. 15번에 2번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15번에 2번 정치시장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그렇지 않죠. 개인들이겠죠. 국가에 있는 개개의 개인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또 3문단으로 내려와서 쭉 읽으면서 14번, 15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또 이제 인간을 경제인간으로 분류한대요. 그래서 그냥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봤더니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함으로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말을 통해 15번에 3번을 해결했거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하고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 편익을 극대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5번에 3번 보세요. 의사결정의 주체들은 경제적 이해에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편익을 극대화하고 효율을 최대로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이해에 따라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맞다. 이거 보기 어려운 것은이군요. 보기 어려운 것은. 왜 하다가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네?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럼 틀린 거니까 2번이 답이네요. 여기서도. 네, 2번이 틀렸고, 그러면은, 네,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이제 답을 체크하고, 응? 왜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기 어려운 것은. 아마 이거, 선생님 밑줄을 안 쳤거나, 어려운이라는 단어라서 밑줄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없는이나 아닌 같은 경우는 밑줄을 치거든요. 이 경우는 안 칠 수 있는데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잘 보셨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부분 보시면 다만 비육,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라고 나오죠.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 말을 통해서 선생님은 15번에 1번도 해결했어요. 비용이나 편익, 효용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번에 1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효용, 정치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왜요? 정치인들도 사람이잖아요. 비용, 편익,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럼 정치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것도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1번을 선생님은 그냥 지우고 넘어갔어요. 물론 뒷부분까지 좀 의심은 했어요. 정치인들에 대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의심은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4문단을 보면서 역시나 14번과 15번을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경제시장에서 사람들을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거래에 참여하는데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거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 14번에 3번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앞부분까지 정치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까지만 보면 14번에 3번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해서 차이를 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뒷부분 보세요. 기존의 경제학의 관점과는 달리 라고 나오죠. 경제학과는 달리 정치시장은 어때요? 정치시장은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시장의 특징입니다. 거래의 결과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므로 경제시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은 세모였는데 나중에 이제 답이 확실해지고 나니까 요 부분을 보면서 봐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 뒷부분까지 좀 밑줄을 치기는 했거든요. 요 부분 맞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또 넘어가서 볼까요? 5문단에 보니까 5문단의 세 번째 줄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14번에 4번에 해당을 해요.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 이거는 어떤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위투표자 정리 모형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죠. 자, 정치인과 유권자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이론으로? 중위투표자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도 지워지겠죠? 1, 2, 3, 4번 다 지워졌네요. 답이 5번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5번 내용이 없어요. 쭉 뒤에서 계속 보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 이유라고 했는데 정치인의 공약을 강조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3번에서 세모해놨다가 5번이 아예 안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답이구나 하고 선생님도 3번을 그 뒷부분까지 밑줄을 치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중위투표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모형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중위투표자에 대한 모형이 나오고 또 다른 모형으로 6문단에 합리적 무지 모형이라는 애도 나오죠. 이런 애들도 그냥 있다라고 봐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직 안 푼 거
15번. 지금 해결 안 한 것들 있죠? 4, 5번 아직 안 했네요. 4, 5번. 요게 관련된 게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육문단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요 말이 15번에 5번에 해당하겠죠.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서 볼까요? 15번에 5번. 유권자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비용이 이익보다 크면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 정치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인과 결탁한 이익 집단에만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합리적 무지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 내용이 15번의 4번과 관련이 되겠죠. 결국 정치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특정 이입 집단에게 특정 문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번에 4번. 정치인은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보다 특정 문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편익을 제공하는 이익 집단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5번의 답이 확실히 2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됐죠? 이제 7문단으로 넘어가서 쭉 보도록 합시다. 7문단을 이제 쭉 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나니까 여기서 여러분 뷰캐넌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의사결정 수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상적 정치와 헌법적 정치 이렇게 구분하죠. 일상적 정치와 헌법적 정치라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정치는 뭐고 일상적 정치는 뭐다. 그리고 헌법적 정치를 통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 정치라는 개인의 자유는 뭐 이렇게 한다. 헌법 안에서 자신의 입출을 일상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헌법 자체에 대한 합의하는 것을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헌법적 정치를 통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일상적 정치에 대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헌법 자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 즉 어디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람은 헌법적 정치. 여기에 가치를 두고 싶은 거죠. 일상적 정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이익 집단이나 편익 집단 이런 것에 우리가 쏠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헌법적 정치의 가치에 맞게 대해 합의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편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똑같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죠. 헌법적 정치는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활동이죠. 그리고 헌법적 정치를 통해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체계의 근본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된 헌법의 규칙 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에 합의한다. 합의하는 것과 달리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봐야 되네요. 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이게 모두 기억과 관련된 이 사람의 의견으로 보시면 돼요. 뷰캐넌의 기억과 관련된 의견. 일상적 정치에 제약을 부과하는 헌법을 확립하는 정치,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근본을 개혁하는 거, 의사결정 참여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거. 이 부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을 보고 기억처럼 생각한 이유 찾으시면 되겠죠. 관련된 내용 뭐가 있는지.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이 일상적 정치라는 개인의 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어서? 아니죠.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헌법적 정치를 통해 입법적 수준에서 헌법적 규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헌법적 규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 또 아니죠. 헌법적 정치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규칙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여러분. 특정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공정성이 확보된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앞에 나온 말이네요, 이 말. 자,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일상적 정치를 하는 과정보다 헌법적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효용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헌법적 정치를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합의하는 것이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우리가 여기 체크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17번의 내용 3번이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되고, 그러면은 14번 풀렸고 15번 됐고 이제 17번 됐고 다 읽었고 16번 남았네요. 자, 16번 표를 보도록 할까요? 보기의 마지막 상황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여기 A가 이 상황이었잖아요. 어느 상황이에요? 중위 투표자인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운데에 몰려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두 정당의 정치인 갑과 을이 단일 사안에 대해 경쟁하는 선거 상황에서 갑은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 자, 갑은 여기 입장에서, 을은 R 성향인 B의 입장. 을은 여기에 입장에 있습니다.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권자는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A는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네요. 그쵸? 그런데 갑이라는 정치인, 이는 중간값에 공약을 제시했고, 을이라는 정치인은 좀 더 R 성향에 맞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이 공약을 제시했다 라고 하면서 보시면 돼요. 정치 성향이 M의 왼쪽. 자, 이 M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L 성향의 유권자들은 모두 갑에게 투표할 것이다. 여러분, 을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에게만 투표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L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저쪽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치 성향이 중간인 M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시한 갑이 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 왜 이 가운데를 택한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정치 성향이 A인 유권자. 자, 여기 A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것이다.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오른쪽으로 갈까요? R 성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가운데로 모일까요? 이 가운데를 여러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요만큼의 중도층을 다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성향의 사람들까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인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서로에 따라 R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을에게 투표할 확률보다는 누구에게? 갑에게 투표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A 성향의 사람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치 성향이 B의 오른쪽에 있는 R 성향의 유권자들은 을에게 투표하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을에게 투표하겠죠. 자, 을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을 수정한다면 갑이 제시한 정책과 유사한 정치 성향을 띤 공약을 내세우려 하겠죠. 을이 여러분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가운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그러면 갑과 유사한 정책을 낼 수밖에 없겠죠. 유사한 정치 성향을 띤 공약을 내세우려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답이 될 수 있는 거 3번이 틀렸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였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됩니다. 오늘도 4문제 다 풀었고, 42번째 지문이 이렇게 끝났네요. 여러분, 한 주간도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7주차가 끝났는데 앞으로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번 주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즐겁게 새로운 비문학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 주말 잘 보내세요.